덕업일치라고 하죠?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죠. 네. 부동산 쪽 지금 좀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책 동향이라던가 이제 입법 동향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좀 분석도 해보고 있고. 오, 정책 동향, 입법 동향. 오, 멋있는 말 나온다. 요즘 이제 강대강 대치입니다. 하락이 작년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아주 잡고 있었다면 네, 올 상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뭐 가즈아 뭐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즈아를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매우 강해진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현재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는 거는 좀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그 작년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계속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도곡 개포라던가 아니면 뭐 이수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 뭐 옥수도 있겠죠. 왕십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1월에서 이제 4월 사이에는 거래는 됐어요. 거래도 되고 뭐 금매가 소진이 다 됐다. 이제부터 올라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현장에 가보면 매수를 이제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뭐 1억까지도 그 흥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도 보면 뭐 거래가 엄청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 거래가 조금씩은 이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저번 주죠. 한 3주 전쯤에 네.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부동산을 갔어요. 관악구에 지금 있는데 갔는데 6월에 굉장히 이제 손님이 많았다. 매물이 빨리 소진이 됐다. 네. 그리고 지금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7월쯤 됐을 때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그 상승세를 가지고서 하락할 거야 라고 뭔가 얘기하기에는 되게 논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하락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는 돼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이제 하락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같이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이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9월, 10월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뭘지 좀 궁금하네요. 상승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상승 요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세 수요의 증가와 이 전세 수요가 왜 증가했냐를 봤을 때에는 네. 금리, 시중금리에 대한 인하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걸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했어요. 작년 특히 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하락 요인이라고 써놨는데 네. 하락에 대한 가능성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하락 가능성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은 경기가 지금 좀 악화되고 있다. 그 소득의 증가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출연을 했을 때 네. 올해의 키워드가 저는 대출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환경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는 스트레스 DSR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출은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대한 실행이 네. 우선 좀 키워드로 있습니다. 네네. 전세가율은 낮고 여전히 매물량이 많다. 보면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우선은 결론을 얘기해놓고 시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적인 요소로 보더라도 네. 서울은 올해 3월부터 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해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그 세 개의 지역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뭐 강남 이제 3구 그리고 서대문구 이런 것들도 증가율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광진구, 마포구, 이 송파구가 상승이 3월에 동반적으로 같이 증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랑구라던가 금천구, 강북구 이런 것들은 지금 6월 달에도 보면 계속 감소율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구로구도 아마 여기 포함될 겁니다. 비쌀 것 같은데.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뺐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하락률이 높은 애들 위주로 해서 뭐 노원구도 사실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이유는 우선은 지금 24년 상반기 서울시장을 봤을 때에는 지역 선호 편차가 지금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서울 내에 뭐 선호하는 입지와 비선호 입지에 대해서 지역 수요가 지금 좀 양극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갈아타기 이제 실수요자의 이동 현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매에 대한 매물량은 아직까지는 그 집계 이래로는 가장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률과 하락률이 계속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울 내에서 봤을 때. 네. 이 이유 자체가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매물량에 대한 감소가 더디다 보니까 현재는 매도를 하는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랑구 한번 봤거든요. 네. 중랑구 보니까 지금 보면 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평균적인 평당 가격으로 보면 감소율로 나오는데, 네. 이런 수요가 좋은 아파트들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이 면목 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되게 더뎌요. 아니면 좀 가격이 좀 낮던가 뭔가 이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좋은 단지와 이 아닌 단지, 그리고 심지어 평형 선호에 따라서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상승 패턴의 초기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가장 수요가 당연히 좋은 것부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그게 그 매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한 단지, 거래가 잘 안 되는 단지, 얘네는 가격이 처음에는 흥정하는 과정에서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보통은 저 아파트가 저 가격이면 내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한단 말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이 정도 거래됐대 가 단지 내의 어떠한 커뮤니티거든요. 아니면 중개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소장님들이. 그래서 그 수요가 덜한 단지도 조금씩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상태예요.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하신다는 분들의 입장도 저 이해가 돼요. 지금 상승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지금 시장에 가서 보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작년에 마찬가지로 이 KB 그 매수 우위 지수를 그때 들고 왔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여기 낮아지다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네. 말씀 주셨거든요, 그때. 네, 낮아지다가 지금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매도자가 줄어들고 매수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 파란색이 매도자거든요. 네. 지금 매수자. 좀 기울기가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네, 치솟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매수의 지수가 이게 회색인데, 네. 회색 막대기가 지금 기울기가 가팔라요. 네.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는 좀 약상승 국면에 있었거나 좀 보합세의 어떤 수준에 있었다고 하면, 네. 이게 그 3, 4월 사이에서 이제 5월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서울 시장의 현황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상승에서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게 맞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상승 추세의 원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나오셔서 사실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보자고 하면, 네. 이 전월세 매물량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서 작년 10월에 나왔을 때는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반기에 상저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전월세의 매물량이 줄면서 실제로 그 12월 중순에서 1월 이제 중순 사이를 보면 전세를 보러 뭐 10팀이 온다던가, 가재 유탕 쪽에서 이제 보자고 하면, 그리고 정말 전세의 매물량이 동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의 추이가 계속 상승을 해요. 상승하면서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실제 실소유자나 아니면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가면 내 갭 차이가 좀 줄어드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걸 봤어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면 전월세는 왜 가격이 상승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전세 자금 대출이에요, 참고로.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네.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담보대출을 금리가 좀 빠르게 인하를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중에서 금리가 인하되니까, 좀 내가 그 실수요자, 전세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매수하는 사람들도 좀 그 부담이 덜해졌다는 거죠. 더불어서 공급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자료로 가져왔어요. 네. 제가 수집하는 자료는 참 공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인허가 물량에 대한 추이도 지금 좀 가파르게 죽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때 한번 이슈가 있었죠. 국토부 통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추이로 보자고 하면 감소하는 추이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 물량에 대한 추이도 서울 뭐 약간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도권 전체로 보자고 하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물량이 감소하는 게 주된 이슈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 그 상승 추세의 원인을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입주하는 물량, 새로 신규 분양하는 물량만 물량이 아니고 일반 기축, 사람들이 내놓는 물량도 물량이기 때문에 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앞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게 시중에 지금 아실에서 보통은 다들 이제 아실에 있는 매물량을 보게 되는데 이 시장에 있는 매물량을 상태로 봤을 때 매매 물량은 집계 1위로 보면 정말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 전세하고 월세에 대한 매물량은 어때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매매하고 전월세를 물량 같이 내놨다라고 했을 땐 같이 쌓여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전월세에 대한 매물량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에 대한 매물량 자체는 시장에 있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 보면. 이게 지금 서울만 가지고 왔는데 경기도나 인천도 사실 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계로 보여드린 것보다는 이제 현재는 서울 물량으로만 좀 보여드린 게 더 객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고요. 네.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기축에 있는 물량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월세 물량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적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에 대한 심리는 좀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매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시중에 있는 물량이 많다면. 네. 근데 전월세의 물량은 적어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매물량이 많으니 나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전세에 대한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전세에 대한 물량은 적으니까 전세 가격 내가 좀 더 올려놓으면 내 그 자금을 이 정도는 좀 세이브 하겠다라는 그 상황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좋은 환경이다. 이 부분에서 보자면. 이 파트에서는. 네, 이 파트에서는 저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그냥 또 결론만 놓고 보면 투자자한테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수도권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차차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뒤에서. 네. 예, 예. 이제 하락 가능성 나옵니다.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의 상황과 데이터를 좀 봤다면 네, 예.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네. 부도 막 써 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뭐 지금 글씨가 작긴 한데 익숙한 건설사 막 보입니다. 네. 삼부토 건설 네, 이런 것도 보이고요. 네. 네, 맞네요.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추세로 보면 건설사 부도라던가 이 법정 관리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하는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그 건설사들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담고 있지 않은 게 만약 그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제주에 있는 건설사들도 또 법정 관리 신청할 거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현재 이게 신용 이제 평가죠. 신용 등급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강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강등되는 건설사들 리스트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공 능력 평가를 많이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그 100위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거든요. 아니면 한 번은 들어봤어요. 아니면 지방에 투자하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뭐 예를 들면 뭐 남양건설, 휴튼 뭐 이런 이제 그런 건설사들이 현재 이제 되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 많이 놓여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경기 그 호황 시기에 공격적으로 그 사업장을 늘려나가던 이런 사업장들이 경기가 이제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매수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이 사업장들을 분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매수를 했었던,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었던 그 가격과,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상승을 요인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설 자재들의 그 상승,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건설 자재값이 상승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양을 하고 건설을 이제 그 열심히 뚝딱뚝딱 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마냥 이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화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월부터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부실 채권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부동산 업종에 종사를 하는 입장에서 네. 되게 민감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게 경기 침체로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기존에서 보면요,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니에요. 12년도입니다. 네, 12년도의 자료예요. 이때 12년도에 보시면 이때 이 시기에 서울 그 수도권 자체를 보시면 여기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아, 빨갛게.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매매 가격 하락을 해요. 네네. 이 얘기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2010년에서 뭐 13년 사이로 보자고 하면. 근데 왜 하락을 했냐라고 봤을 때,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악화되면서 NPL이 그때 되게 증가를 많이 했고 건설사들이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 보자면 그 금융 위기가 한번 터지는 시점, 이때 V자 반등을 하잖아요. 네. 보시면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이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왔던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 네. 뭐 주식 용어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IMF까지 이게 지금 시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IMF도 보면 그 V자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99년도에서 이 2000년도 이 사이를 보면 똑같이 가격이 또 하락을 해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내서 보면요. 당장에 이게 V자 반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어떤 그 투자의 심리가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데 버틸 힘이 있다는 거죠. 뭐 1, 2년 가지고 뭐 어차피 상승할 건데 이러한 심리가 담겨 있으니 계속 가는 텐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21년도처럼 이게 이어지는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에는 내가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버티는 사람, 나는 버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버티다가 조금씩 서서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호황을 엄청 겪은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향후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걸 봤을 때에는 거시적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 경기의 악화가 계속 그 우려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과거와 현재가 무조건 똑같이 될 거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근데 과거를 보는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을 봤을 때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닐 건지 이런 거 할 때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록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저는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2009년, 2014년 요 사례가 네. 한 두세 번 더 있었다면 네. 데이터가 그죠? 네. 우리 부동산 역사가 좀 더 길어서 네.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었다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한 번만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음. 없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출연하고 나서 네. 그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통 과거에 빗대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그 제 블로그에 댓글을 누가 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래서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꼭 과거의 사례만 비춰서 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상승세에 대한 요인으로 짚고 있는 것들이 네. 사실 봤을 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할 요인들도 작용을 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가 보면 항상 좀 저는 여기 출연해서 나왔을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판단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내 자산 중에서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선택을 할 때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내용들을 종합하는 이 부분들도 보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너무 슬프게도 네. 제가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었던 게 보니까 2021년 3월에 한번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2021년 7월 중순에 글을 올렸을 때에도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는 멘트를 이제 남겼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 많았어요. 뭐냐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를 보면요.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그때 있었거든요. 7월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게 그때 사람들의 테마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거야.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저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건드려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잖아요. 네. 이거 인화가 물량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금리. 네,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인하되면 더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들을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 아니면 뭐 하락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좀 맞지는 않다고 봐요.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가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동성을 좀 확대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낮아지는 사유가 근본적으로 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계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하가.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인하할 확률이 뭐 90% 이상이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 금리가 인하되는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점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반면에 고용률에 대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좀 침체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 같은 시기예요. 네. 봤을 때.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한 차례의 시기 그만 지금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걸 놓고 보자는 거죠. 상승에 대한 주장에서 그럼 그게 진짜 맞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공급 물량이 적었어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네. 보자면. 네.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럼 이 16년에서 이 19년 사이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때는 떨어지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량이 적으면 시장의 상승에 중요한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거지 공급량이 꼭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정리를 내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거래량. 거래량이에요. 진짜 저도 뭐 점심시간이라던가 좀 쉬는 시간에 볼 거잖아요. 이 내용.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상승할 거야. 그리고 상승이 예측된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걸 봅시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봅시다. 국토교통부. 이거 봤을 때 하락장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증가하다가 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근데 상승장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떨어져요. 증가하다 떨어지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의 지금 온도를 감지할 수는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아, 시장이 좋을 거야.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가하다가 상승장이에요. 그 상승 초입이고 만약에 이 시점이 계속 상승을 해요. 근데 상승하다가 거래량도 증가를 하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 시장 하락할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지금 현재 놓인 상황에서 봤을 때 경기가 어쨌든 악화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떠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수준에 현재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PIR도 그렇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보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참고로 이걸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가능 소득 대비해서 중간가구 소득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까지 적용이 같이 들어간 지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걸로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되는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 분들 보기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걸 놓고 봤어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 호갱노노 그냥 서울의 평균 가격 네. 8억 5천 나와 있는 거. 네. 그리고 이거 통계청에 있는 거예요. 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512만 원이래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그대로 그냥 해봤어요. 시중 금리가 현재 지금 3.5%거든요. 매월 이제 원리금 균등으로 했을 때 230만 원 갚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8억 5천에서 대출 그 70% 가정을 하고 이게 가구 소득 대비해서 봤을 때는 주거비 한 45% 차지하거든요. 이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부담되고 누구한테 뭐 이 정도면 감소할 수 있지 네. 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봅시다. 그럼 계속 상승할수록 주거비용에 대한 이 주거비에 차지하는 금융비용이 계속 확대될 건 뻔해요. 지금 이 주거비용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가 추세로 갈수록 이 당연히 집을 사는 데 있는 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 놓일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봉착이 될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새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 주택을 갈아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 플러스 2억, 뭐 1억 해서 갈아타는 사람들의 비중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순수 제로섬에서 시작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네. 기준인데 네. 갈아타는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한번 좀 더 넘어가서 봅시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대출을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물론 뭐 내가 소득이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월에 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도 없고 해가지고 월에 매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매월. 그리고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12개월이면 1억을 금방 모아요. 그렇죠? 그럼 2년만 모으면 바로 비과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비과세를 받으면서 갈아탈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 얘기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우선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자금뿐만 아니라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내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소득의 증가는 어쨌든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의 도입이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제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큰 그게 없어요. 크게 줄진 않지 네, 않습니까? 크게 줄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신용대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봤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내 투자금이 무조건 다 순수한 자산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또 해당이 없겠죠. 근데 내가 이거 한 채 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두 채 사고 싶고 세 채 사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쨌든 레버리지를 껴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용대출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 신용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제한이 저는 좀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놓고 볼게요. 네. 이 대출도 제한이 이게 영향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금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대출을 키워드로 잡으면서 9월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 뭐가 있었냐면 50년 대출을 40년을 줄여요. 네. 그거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시기가 진짜 잠깐 안 좋아졌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10월에서 12월 사이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뭐 그 정도야 하면서 반응을 한 거죠. 그것보다도. 근데 저는 이 대출에 그럼 영향이 왔을 때는 또 언제냐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번에도 가져왔었던 거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왜 새롭죠? 그때 수도권이 하락을 하고 수도권하고 충남이 이 당시에는 하락을 하고 오히려 그 부산이라던가 네. 뭐 다른 어떤 경남 지역들, 울산 이런 데도 오히려 상승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수도권 DTI나 이때 그 LTV가 그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좀 상승하고 있는 약상승 과정에서 대출을 풀어요, 이 당시에. 이때가 그때 말씀 주셨는데 집 좀 사달라라던 그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이때에는 또 대출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크게 보자고 하면 먼 과거에서 보면 이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료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 하나 우리가 가까운 과거로 가봅시다. 가까운 과거로 봤을 때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서울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2018년에 미친 듯이 가격이 뛰거든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놔요. 9월에. 그 아예 금융 그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2주택자에 대한 그 대출을 제한을 시켜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1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고 가장 가까운 과거로 또 돌아와서 보면 하락을 했었던 그 시기에 대한 첫 단추는 이거였다고 보는데 2021년 그 9월 27일 이후에 보면 이 빨간색이 9월 27일이에요. 21년. 이때 보면 매매 물량이 막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도잖아요. 전국 17개 그 지역이 모든 매매 물량이 증가해요. 진짜 거래가 뚝 끊기고 분위기가 뚝 끊겼다는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 시기에 그럼 뭔데? 왜 대체 이때 갑자기 끊기는데? 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거든요. 이거 다 기사 찾아보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매물이 그때 급격히 정체되고 거래가 안 좋아지니까 이 시기에 참고로 압구정 막 80억 실거래 찍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서울 지금 이제 저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네. 마포에서 저 옥수 가는데 네.
사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지금 좀 안 좋아진 게 보여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사기꾼 취급받았어요. 이때 저 한 2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예. 사촌 누나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나도 꼬마 빌딩 사야 되겠다고. 네. 지금 현금 뭐 의사 부부거든요. 네. 20억 있다. 네. 이거 어디 사야 되냐 빨리 알려달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20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네. 아 이거 뭐지? 그때가 이때입니다. 김태훈님 말씀하시는 거 네. 제 이해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고 현장 가서 보면요. 실제 현장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하락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이 원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부분들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저도 현장을 이제 어제 사실 자료를 준비하느라 못 갔는데 원래 호암동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네. 아시는 분이 이제 호암동에 여러 채 투자해 둔 게 있어가지고 재개발 네. 모아주택. 그거 근데 저 이거 후안동하면 모아주택이죠. 네. 자료 만들고 있어서 네. 아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이러면서 있는데 아내가 막 룰루랄라 와서는 빌라 7억짜리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매수해서 거주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실거주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갔는데 매수 대기자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갔던 다른 분도 이게 그 같이 이제 저쪽에 주도하시던 분 말고 그 몇 채 가지고 있는 분 말고 다른 분은 아예 매수할 결심으로 가가지고 매수 직전까지 갔는데 이 2천만 원을 이제 흥정하는데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너무 문의가 많으니까 안 깎아주겠다. 그래서 이게 그 드랍이 된 거야. 그만큼 뒤에 뭐 다른 손님도 있었다 하고 아내도 가서 보면 되게 혹해서 와요. 어느 현장을 가서 보면 예를 들면 뭐 또 장이 뉴타운 얼마 전에 분양했잖아요. 거기 중개사 가서 보면 또 장이 뉴타운 하나 투자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선은 뭐 이따가 어떻게 보면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제가 저희 계획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좀 설득해서 현재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이 영향이 아예 뭐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던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이 가까운 과거에서도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상승하던 붐. 네. 이런 시기에서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니 상승 시기에서 그 영향이 왔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 고점을 지금 뚫는다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이 어쨌든 그러면 좀 떨어졌다가 그만큼을 회복했다는 건데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면 소득은 그만큼 증가했냐라고 봤을 때 그만큼 증가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 네. 그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시중 그 매물량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투자자가 전월세에 대한 매물량은 좀 많이 감소를 했고 네. 매매에 대한 물량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투자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한 부분은 괜찮아졌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반대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 자체는 좀 낮은 상태예요. 낮죠. 네, 낮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3억대, 갭 투자 3억대면 대부분 그냥 바로 질러버린다라고 중개사 소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것도 보통 3억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3억 정도라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진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물론 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이제 주말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궁금하면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3억대라면 투자를 좀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건 제가 인지는 하는데 여전히 전체적인 통계로 보자고 하면 전세가율이 많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세가도 올라주고
그 매매가도 올라주고 해서 전세가율이 뭐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 갭 투자 3억대라고 하면 뭐 매수하시는 분들 계속 매수를 하시겠죠. 근데 과거 우리가 돌아가서 봅시다. 2020년에서 2021년 그때 막 20대도 투자한다, 10대도 투자한다, 막 30대도 투자한다. 되게 주변에서 여러 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봤을 때 보면 내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그때는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받아가면서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 3억대에 대한 부분이 적정선이라 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이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 잠재 수요에 대한 부분은 3억대가 언제까지고 3억대이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3억대를 또 커버할 수 있는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올 만한 환경의 상태는 여전히 저는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매매에 대한 물량은 네. 감소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요. 네. 근데 전 월세에 대한 부분 물량 여전히 적죠. 그래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띄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네. 근데 우리가 제가 과거와 현재를 빗대는 이유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좀 놓고 판단을 해보는 참고 자료를 보자고 했어요. 이때에도 보면 이때가 이제 1차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급격히 하락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봤을 때 매매에 대한 물량이 줄 때 전월세에 대한 물량이 증가를 하죠, 이때는. 그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매에 대한 물량이 주는데 그거와 만약에 반비례해가지고 전월세에 대한 물량은 여전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부분의 물량이 만약 증가를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어쨌든 상존에 있는 상태에서 증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그 매매 가격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배제해 놓지는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에 대한 내용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 한 채는 보편적으로 내 자산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근데 이게 내 자산이 아니라면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시면 집을 사세요.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아마 촬영 중이라서 전화를 못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실거주로 그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실거주. 네, 그 대학교 동창인데 네.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확히 말을 해줬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보다도 네 그 와이프 될 사람이 그 정말로 이 실거주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냐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봐라.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로 그게 괜찮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사라. 괜찮다. 집 한 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 중랑구거든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을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매수한 가격을 대충 듣고 나서 이 친구 어제 저한테 1시간 동안 전화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자면 듣고 나서 지금 뭐 8억 4천에 매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얘가 상승세가 계속 된다면 전 고점이 아마 9억 정도였을 텐데 더 뚫고 갈 거다. 향으로 봤을 때는 했더니 얘가 야 어떻게 알았냐, 이게 실거래가가 정확히 8억 9,500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중개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한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 친구가 뭐가 고민이었냐면 현재 실거래가는 그 8억 한 1,000 정도가 가장 최근에 나온 6월 달에 나온 가격인데 얘가 그 호가인 그 8억 4천에 매수를 했어요. 가계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가 높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네가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그 친구가 신축이거든요. 참고로 그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잘 안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현재 실거래가만 너무 믿을 수는 없다. 현재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잘 안 일어난 것들을 매도자의 관점에서 한번 봐라. 매도자의 관점에서는 얘가 이 정도 거래됐으니까 내 아파트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판단해서 호가를 올린다. 그렇다고 하면 실거래가가 그 가격에 찍혔더라도 이미 저 멀리서 있는 수요가 좋은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호가를 이 정도 내놨을 거고, 니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뭐 동물적 감각이든
뭐든 간에 너도 그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만족을 하고 나서 어쨌든 가격을 넣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8억 4천이라는 거에 너무 포커싱 맞추지 말고 얘가 내가 봤을 때 레인지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7억 5천, 뭐 7억 여기까지도 낮아질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하지만 올라간다면 전 고점인 9억을 뚫고 갈 수도 있어. 자, 이게 선택의 방향은 두 가지고 너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 딱 하나만 놓고 보자고. 너 지금 무주택자고 하니까 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 너 가천까지 출퇴근할 수 있겠냐. 근데 너가 힘들더라도 네 와이프 될 사람은 거기에 만족을 할 수 있겠냐. 이 관점에서 놓고 봐라. 그래야지 가격이 하락해도 안 싸우고 가격이 상승해도 너도 만족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줬어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아파트입니까? 아, 그건 안 됩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뭐 명칭만 그냥 아파트 브랜드만 얘기할게요. 한양 수자인이에요. 한양수자인. 네. 어. 어쨌든 그 5년차 아파트예요, 참고로. 신혼집이군요. 네, 신혼집이야.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 내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시장이 현재 상승세인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세인데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게 분명하라는 거죠. 저도. 근데 하락의 위험 요인이 지금 되게 잠재되어 있고 그게 네.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적어도 올해 4분기 경에는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강한 매수세 이후에 이미 한 번 하락을 겪었던 만큼 이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락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저라면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보편적으로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론 이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랭이 저쪽에 그 멤버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쪽의 멤버분. 마치 자기네 안 하는 것처럼. 저도 하지만. 네. 예,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한 채가 아니니까 또 그게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주택이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매수 위험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저는 매수를 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꼭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25년 뭐 1, 2분기 상황까지는 좀 적어도 지켜보면서 매수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 아니, 작가님, 1년이나 더 상승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제 관점이 틀리다면 저는 계속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만났는데 네. 정확히 제가 그 실천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 분양 받았던 거를 매도를 하고 실거주도 팔았네요. 실거주를 팔았어요. 그 매도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선 저는 제 소신을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보자면 저도 이런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반대로 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상승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제일 진실된 데이터 딱 하나는 가격이에요. 결국에는 가격. 네. 결국에는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뭔가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건데, 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요인들을 다 알 이유는 없잖아요. 뭐 부동산 내 전문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그냥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대출 요인이라든가 이런 규제의 영향 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는 더 증가하게 돼요.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초조해서 집을 살게 되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또 수요는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아도 제가 만약 관점이 틀려요. 그러면 저도 제가 내년 이 시기쯤에는 좀 더 금액이 더 높아지더라도 매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점이 다르다면.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줍줍이니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어 이러고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저 죽일 놈이 이렇게 되잖아요. 너 때문에 더 비싸게 산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려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그러면 한꺼풀 더 들어가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가격이 낮은 좀 더 상대적인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열어놓고 좀 시야를 넓혀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성동구에 뭐 한신 여기를 사고 싶어, 예를 들면. 근데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네. 안 좋아요. 네. 그러면 뭐 얘보다는 좀 아니지만 또 출퇴근도 좀 멀지만 그렇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는 가격이 뭐 1억 정도 낮네? 아니면 얘는 뭐 한 1억 5천 정도 낮네? 그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중랑구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안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대체지를 여러 가지를 좀 넓혀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기에 네.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반대의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쳐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주식이면 하락을 해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팔 수라도 있잖아요. 네.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나는 그냥 우연치 않게 호랭이 TV 유튜브로 본 사람이에요. 봤는데 이분 입장에서 가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중개사 소장님 여러 명 컨택해서 집을 많이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집이 안 팔려요. 근데 호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시거래가보다 호가가 더 낮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 팔려요. 문제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래서 돌다리를 여러 번 좀 두드려 보고 나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투자자의 의견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그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24년 4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4분기가 만약 됐는데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관점을 좀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7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사이에 대한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매수를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 쉽게 말하는 용어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럼 비수도권은요? 비수도권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들도 있죠. 그래요? 예. 오히려 반대로 아까 지금 보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충남, 천안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충남, 천안. 네. 지금 다들 수도권 서울을 외치고 있는데 고우 서울, 렛츠고 서울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갑자기 렛츠고 천안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저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서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동일해진 거죠.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좀 요런 데는 그 시장의 영향을, 어떤 대출 규제의 영향을 안 받는 이러한 포지셔닝에 저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좀 잠재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충청이고 왜 천안입니까? 우선은 자료로 좀 보면 좋은데, 그냥 말로 할게요. 이게 자료로 안 들고 왔어요. 네.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 대비해서 이 충남 내에 있는 그 시소유자들의 매수 여력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아졌어요. 지표적으로도 보면 되게 좋아요, 지금 현재가. PIR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PIR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거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지표로는 거기 전세가율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85% 어떻게 보면 무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에 수요가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에는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만에 치고 빠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매수했을 때 나 한 2년에서 4년 후까지도 바라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내가 2년 후에 팔 때 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충남 천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세가율이 좋고 소득에 대한 여력도 좋기 때문에 투자자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소유자들도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를 계속 이제 같이 동시에 들어갈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실소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금 여력이 충분히 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서 동반적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2년 후가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도 공급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정 공급량은 집계 해보면 좀 많은 상황인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근데 실질적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같이 다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전세가율 85% 혹은 무갭이면 구축 아닙니까? 구축이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구축이다 보면 당연히 이제 PIR과 연동을 시켜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당연히 구축이니까 PI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주식에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의 PER을 따지기가 그 무한한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혼동을 드렸는데 네. 그 아파트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충남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네,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그 PIR이 충남의 소득 대비해서 네. 그 아파트 가격의 위치를 봤을 때 비율을 나눠서 봤을 때는 네. 추이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그 소득 대비해서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좀 여력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PIR이 낮거나 높다고 해서 네.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뭐 하락할 거야. 높으면 하락할 거야. 아니면 낮으면 상승할 거야.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금리 인하라던가 뭐 그 입주 물량 공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표를 같이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PIR도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좋냐 아니냐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그냥 척도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당연히 서울이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실소유자들도 점점 신규 수요가 됐든 아니면 갈아타는 수요가 됐든 가장 들어오고 싶어하는 위치니까 네. PIR이 높아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 하면 이 실소유자는 어쨌든 뭐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로또를 맞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 내 소득에 대한 증가에 한계가 있는데, 물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근데 일반 회사원 입장에서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더 매수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인천을 가거나 아니면 좀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좀 덜해가지고 가격이 나한테 맞는 거 소득 대비해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PIR이 높다는 것이 지금 실소유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입장인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충남 천안을 좀 짚어서 얘기하는 것도 충남권 자체에 대한 PIR이 지금 낮기 때문에 충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소득적으로는 좀 좋은 요건에 놓여 있어요. 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투자자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인으로 많이들 이제 짚어서 말하는 게 전세가율이잖아요. 이 전세가율로 봤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뭐 7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는 건 구축은 당연히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고 신축은 이 평균가에서 낮을 수도 있어요. 불당 이런 데는 뭐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불당 이런 데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어쨌든 낮은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 가격 대비해서 이 전세가율도 평균 매매 가격 대비해서 평균의 전세 가격을 매긴 거잖아요. 있다고 하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형태의 추이가 지금 좋냐 안 좋냐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하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연사님 안 해줬으면은 쌍용동 달려갈 뻔, 두정동 달려갈 뻔. 하락과 상승의 그 관점을 모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락이 한 6, 상승이 4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7, 3? 지금 상승세인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욕안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상승세인 거를 상승세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네. 저는 이 4분기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어쨌든 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6대4, 7대4, 뭐 8대4 이렇게, 8대2 이렇게 정의 내려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한 8대2, 9대1 정도? 근데 뭐 포지션이 사실 말해주는 거죠. 그래. 그래서 상승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뭐 지금 뭐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셨거나 뭔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뭐 지금 거의 그렇게 보자면 100대 0이죠. 그렇게 보자면 저는 안 사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완전 하락론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야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되게 위안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 아까 좀 돌아와서 얘기하면 네.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고민해보는 거 추천해요. 이미 올라가서 좀 놓쳤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좀 단지대 이러한 것들 잠재 가치가 있는 단지들을 좀 고려해봐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 앞서 제가 업무를 소개한 것도 이게 일환이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 지금 제초한 폐지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재건축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어요. 물론 이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된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1+1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지금 보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아예 그냥 1+1에서 하나는 주택수로 보지 말자. 이런 법안도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발의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4번은 발의된 것 같아요. 제 기억하는 바로는. 네. 그래서 주요의 골자는 뭐냐라고 봤을 때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막 규제를 걸려고 혈안이 됐는데 맞아요. 지금 완화를 하려고 엄청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높아져서 못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주택자의 입장. 네. 1주택자의 입장에서 현재 매도는 도박이에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이미 그 가계약금 받았어요. 네. 그 계약을 당장 내일 해야 돼요. 네. 근데 계약을 취소하고 싶대요. 왜요? 그게 5월 중순이었거든요, 참고로. 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가에 판다라고 소장님이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팔려고 이제 가계약을 받았는데 근데 그 실거래가에 찍히는 게 한 3천 정도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좀 그 중개에 대한 또 미스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취소할 건 취소해라. 그게 좋을 것 같다. 가계약금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돌려주고 그냥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그 유튜브 촬영 전에 궁금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뭐 어떠한 미담은 아니고 어떠한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안 팔았는데 1억이 더 올랐대요. 그러고 나서. 현재 기준이죠. 본인이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소장님들한테 듣는 얘기니까. 그럼 거의 지금 2달 동안에 1억이 올랐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송파 쪽에 있는 거랑 강동 쪽에 있는 거를 중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안 팔겠다 둘 다 들고 가겠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게 맞기는 하니까, 지금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전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취소하고 내가 한 뭐 3천에서 5천 정도 더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 입장이었는데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상승세인데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집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되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매도할 이유가 꼭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매도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건 매도인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자산 중에서 수도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수도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산은 어떤 상승률이 좀 낮은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뭐 상승률이 좋은 것들은 이제 양도세가 나갔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것도 부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내 자산이 모두 다 가치가 상승하니까 좋지만, 하락했을 때는 다 같이 동반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상승률이 좀 낮은 것들에 대한 매도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했을 때에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안 올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좀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걸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1월에서 3월 사이까지로 봤을 때는 DSR 1단계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니 사람들도 계속 더 수요가 들어오고 하는 게 또 현장감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괴리가 계속 발생이 돼요,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 내용들도 대부분 다 좀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태반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에서는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온 상승세에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터진다고 하면 7월에 터진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게 7월에서 또 9월로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건설사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PF 물건들, PF 부실에 대한 채권의 문제도 지금 7월에 현재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좀 뒤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보니까, 제가 뭐 선무당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전문가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실제 제 주변에서도 얘기가 또 들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밀렸을 뿐인 거지, 현재 이것들이 만약에 현실화 됐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갖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된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마지막에 제 내용 남겼던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도 보자고 하면. 그래서 왜냐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거를 부정해가지고 지금 야 무슨 소리야, 이거 그냥 가짜 상승이야, 하락할 거야, 가짜 상승.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더 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장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죠. 근데 걷다 대놓고 가짜 상승이야 이래버리면, 일시적인 상승이 뿐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좋지 않아요. 봤을 때 내가 본 거와 다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그 3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게 이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 한다고 하면. 전세로 지금 포지션을 바꾼 상황에서
달라지신 건 없으신 거죠? 뭐 주택이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달라졌죠.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네. 달라졌습니까? 1년 동안에 달라졌어요. 네. 우선은 그때 이제 영상을 찾아서 보면 제가 투자 매물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처분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지금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은 상태고, 공교롭게도 네. 그 작년 제가 10월 달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실시간 이제 채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좀 투자를 했다라고 그 말씀을 아, 드렸었거든요. 왜 난 기억이 안 나냐? 내가 편집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좋은 거죠. 아, 코인에 그 당시에 그럼 막 많이 그때 평당 그러면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추석 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얼마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가 3,500 정도 돼요. 이야, 3배, 2배, 3배.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 그때 팔았어요. 팔고 나서, 1억이요? 정확히 말하면 8,500이 85층에 파셨군요. 85층에 팔고, 지금 다시 85층에서 사고 가지고 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금화를 해서, 이게 현금화를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의 지금 현재 자산을 분배를 다시 해놓은 상황이고, 다시 이거를 제가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걷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을 했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빨리 뺄 수 있는 어떠한 자금의 형태 중에서 그 당시에 마침 또 맞물려 있었던 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가가 낮다라는 이제 내용을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 비트코인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였냐면 반감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는데 난 반감기에 잘 모르겠다.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분이 그 압구정 현대를 팔고 이게 집을 팔고 이걸 했는데 엄청 올라갔었다. 그래서 그분이 수익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거를 회수를 하길래 나도 묻고 따지지도 않겠지만 그냥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작년 5월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감기에 대한 부분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거죠. 찾아봤는데 되게 이슈가 뭐였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인데, 반감기가 오는 거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겠냐. 이게 이제 주된 주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는 그게 테마였습니다. 반감기 전에 선반영이 됐다. 네.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네. 아니다. 이후에 좀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갈 거다. 막 이제 우리 상승 하락 얘기하듯이. 네. 그게 되게 또 이슈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게 데이터가 후행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 당연히 데이터가 기록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기록이니까 네. 남들이 보기엔 이게 후행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얘가 반감기가 이미 선반영 됐다. 아니다. 올라간다. 일본에 있는 그분께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고 계셨거든요. 봤는데 잘 모르겠고, 내가 보아하니 현재 어쨌든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이 3,500에서 4,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현재. 그렇다고 하면 내가 3,500 정도의 매입을 하는 거는 매우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 3,500에서 더 떨어지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한 2,500 사이 선이구나. 2,200이나. 그럼 제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막 평당 그 60층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더 올라가겠냐면서. 올라갈 것 같다. 봤을 때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럼 시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관점에서 바라봤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사요? 이것도 약간 추격 매수의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갑자기 빠졌지. 아니 이게 최근 뭘 하고 있냐 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여기까지 그냥, 왔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전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그거는. 근데 들고 가는데 이것도 들고 가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아파트하고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4분기 경에는 이 시장에 대한 하락의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얘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일으켜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가져가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반감기가 일어난 이후에 1년 후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 반감기가 일어나고 1년 후에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제하에서 보자면 아직 1억을 뚫었다가 거의 7천대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정을 또 받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기존 형태에서 최고가가 한 8,300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2억 간다, 10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못해도,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그냥 한 1억 2천에서 3천 사이까지는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판단은 하고 있어서 냅둬 놓고 있어요.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억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현재 한 달 동안에. 그래서 또 마이너스 2천 막 이래요. 그러면 그래 마이너스 2천이구나 이러면서 지금 그냥 업무하다가 점심 먹고 와서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네. 압구정 그 형님이 은인이네요. 아 그렇죠. 네. 그 형님 연락 올 때 저한테도 한번 슬쩍 카톡 한번 바이 이렇게 한번 카톡 한 번만 좀 날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가장 전문가 분들께서 말하는 내용이 뻔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저도 별반 다를 바 없고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책이요. 네. 이거는 근데 거의 3번 나와서 3번 거의 동일하게 얘기하는 질문이 나와서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제가 20대 때는 어머니께서 10대 때부터죠. 어머니께서 중개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치위생사셨는데 중개업을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부산에서 시흥으로 올라와가지고 오. 네, 아버지께서 이제 시야공단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갔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벽에 어머니께서 정왕동이거든요. 시흥시 정왕동인데 거기 이주민 단지라 그래서 있어요. 요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단지기도 한데 과거에 거기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모르니까 새벽에 전월세 방에 있으면 이런 거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붙이고 같이. 예, 교육을 등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좀 접해는 있었는데 누구는 막 상승한다 그러고 누구는 막 하락하는 그때도 있었어요. 책을 찾아보면 있고 저도 이제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어머니께서 중개보조원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땄으면 좋겠다 아들이 라고 얘기해서 부동산 서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고등학생인데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명공학이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보다가 그냥 관심만 가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에 땄지만 취득을 했지만 하면서 점점 주변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취득을 하니까 제 주변의 선후배들이 방 구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와주거나 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부동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접근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제가 다니는 첫 회사가 상업용 부동산이 위주였단 말이에요. 주거의 형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진짜 그냥 회사원처럼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을 접하는 거지, 이게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꼬마 빌딩 아니에요. 그 오피스 빌딩. 큰 거. 큰 거. 엄청 큰 거. 네. 그런 건 접근이 좀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네. 다르죠. 접근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택이나 합숙소 구해라고 할 때 되게 신났어요. 주거용이니까. 네. 그때. 그러고 뭔가 이제 서울에 그 경희궁자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미분양에서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너무 신났어요. 그때. 그래서 알아보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어떠한 견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전망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 거 아니니까 이게 현장을 가서 보고 뭘 해도 그냥 또 기계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냥 재밌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동산 전문 회사에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이거 띄워놓고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보문고 이제 지하에 가서 계속 그냥 책을 다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얘기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사기꾼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지금 말이 되게 장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누구든 간에 책으로 줄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제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여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이런 견해고 저 사람은 저런 견해고 이 사람은 이런 견해인데 어떤 게 누구의 견해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2018년에 집값이 하락할 거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하던 분들이 그때 대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집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놓고 종합을 해서 나만의 견해는 어떤데 라는 거를 현장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저만의 견해가. 그 당시에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제가 서대문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마레프가 한참 이제 그 입주를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부동산 트렌드 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호갱노노 제일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마침 앱 나오던 데였고. 가서 그때는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스 저 부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매수를 하고 싶다. 내 갈아타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진짜 다 똑같은 답. 여기 부가현 2구역 있죠? 3구역 있죠? 여기 저기 푸르지오도 있죠? 이것도 있죠? 근데 이 마레프가 들어왔죠? 저기에 이거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나서 이제 개발할 거 천지죠? 신촌대로 이쪽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많아요. 여기 사면 무조건 떨어져요. 왜 사요? 그 답 듣고 왔어요. 그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닭가, 실명 닭가. 그 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고 하면. 누구의 말을 꼭 믿어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참고는 하셔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지금 말씀 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저는 제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를 어떠한 평가하는 그런 자체보다도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최고의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러한 견해를 넓히겠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 많이 읽고 이 사람의 얘기를 배척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관점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 상황에서 반대로 보자면, 저 상황에서 반대로 보자면 어떤데? 나는 어떠한 논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아니냐 계속 의심을 해보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 두 번째,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 중개사분들이 어떤 분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당진에 갔다가 한번 거의 한 8시간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하게 되더라고요. 막 무슨 불륜 얘기까지 하고 저 단지에 뭐 저동 뭐 막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왔는데, 중개사님들이 말하는 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되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동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 어떻구나. 예를 들면 아직 기억에 남는 거, 이것도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홍제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홍제동에 보면 네. 홍제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레미안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약간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에 갔는데 거기 중개사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가 공립초등학교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100위 안에 들어오는 그 무슨 능력평가, 그게 100위 안에 들어오는 되게 명문초등학교다. 그래서 이 레미안이 아이 키우기에 좋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보면 단지가 지금 푸르지아가 옆에 들어와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단지가 되게 나홀로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되게 웃긴 게 키 맞추기 하다가 가격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뛰었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이 수요자 중심에서 보자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잠재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친하게 지내는 중개사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소장님들께서 저기 주주비님이 전문가라서 더 집 잘 소개해 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진짜 손님은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이 제일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누군가가 이게 전문가라는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내가 그 습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수단이 되는 걸 배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대구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요? 네. 대구 사요? 너무 웃긴 게, 네. 저는 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줄 알고 네. 생각을 해왔어요. 저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깜빡했네요.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드린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대구. 왜냐면 그 작년에 나왔을 때도 대구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작년에 말했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2014년에 매수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네. 23년에? 네. 24년에 나와서 24년에 매수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25년에 보통 다들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자면 25년 하반기라던가 아니면 26년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투자의 메리트로 볼 때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사실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 상황. 어제 그래서 데이터를 또 보고 왔죠. 왔는데 아까 되게 뜬금없이 충남권을 얘기하면서 천안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건 좀 반대예요. 현재 상황이 미분양 물량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옆에 있는 경산을 물어보길래 실거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가격이 좀 안정화된 상황이,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호가가 올라가 있는 이러한 시장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실거주 하신다고 하면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또 댓글에 남겨놨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기 지금 거주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안 떨어지겠냐, 내가 여기에 거주를 할 때 있어서 안정성이 계속 보장이 되냐, 이런 부분을 접근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네. 지금 대구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전세가율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 환경은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나 뭐 지금 분양받으신다면 어디 받으시겠어요? 대구에서요? 아니요. 뭐, 전국을 놓고 전국을 봤어요. 놓고 서울. 서울 받으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대구 사람들이 서울에 분양받겠다고 안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서울에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대구를 이제 1순위로 해서 보통은 거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샀는데 내가 갑자기 자금이 묶여서 28년 뭐 아니면 길게 보면 30년 후에서나 엑시트 한다고 보면 나는 오히려 자금 투자액 대비해서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게 호흡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곳들도 있는데 굳이 거기를 사야 될까?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딱 한 줄로 정리하셨네. 굳이. 네. 할 거 많은데 굳이. 요즘에 그 상승한다고 하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헐뜯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다고 하면 진짜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는 봐요. 보는데 아 진짜 무섭다. 요즘에 보면 야 아까도 되게 걱정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주장을 정확하게 좀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엇 하나 좀 배척해 놓지는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리면 저도 좋겠는데 오늘 좀 시간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하반기에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호랭이 TV에 나오는 이제 그 분들 보면 되게 훌륭한 분들 많고 주변에서도 이분 괜찮더라 저분 괜찮더라 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인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 칼리오페님 거 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와 또 달라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보는 견해가 넓어졌으면 전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무조건 계속 이렇게 갈 거야라는 법은 자산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증가하고 상승하겠죠. 그래서 영상 좀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아니라 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이거 허접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이걸 대입을 해서 투자할 때 내 기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좀 오늘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오늘 핵심 메시지. 네. 관점을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닫아놓고 정해놓고 콘텐츠를 소비하지 말고 네.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고 네. 좀 그 텍스트가 잘 정제되어 있는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네. 하시면서 이걸 좀 시야를 좀 많이 확장하고 네. 인사이트를 늘리시면 좋겠다 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강대강대치라서 네. 저도 좀 헷갈리고 항상 네.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시장이 또 방향성이 또 뭐가 보이면 움직임이 보이면 네.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언제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네. 안녕.